나이 들수록 품위의 격차가 확 벌어지는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20대, 30대 때는 다 비슷합니다. 하지만 40대부터는 다릅니다. 비슷한 시기에 취직하고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어도 40대부터는 품위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싼 옷을 걸치지 않아도 사람 자체에서 분위기가 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비싼 옷을 걸쳐도 품위가 없어 보입니다.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왔느냐가 40대부터는 밖으로 드러납니다. 오늘은 품위 있게 나이 드는 법이란 책에서 어떻게 하면 품위 있게 나이 들 수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멋지고 품위 있게 늙어가기. 나이가 들면 품위를 지켜오던 사람들까지 변하는 모습을 종종 본다. 세월이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느슨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본인이 자신을 그렇게 만든 이유가 더 크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욱 멋지고 품위가 있어야 한다. 나이가 들면 피부는 탄력이 떨어져 쭈글쭈글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져 방금 둔 것도 어디다 두었는지 가물거린다. 순발력은 떨어지고 판단력도 흐려진다. 말수가 적던 사람도 공연히 말이 많아지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의식도 둔화되어 창피한 일도 곧잘 하고 난다. 우습게도 혼자 있을 땐 그렇게도 품위를 지키려고 하던 사람도 여럿이 어울리면 평상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 그러다 보니 사람은 나이가 들면 애가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생각해보라. 아이들은 즉흥적이고 감각적이다. 멋지고 품위 있는 말과 행동이 무엇인지조차 모른다. 멋지고 품위 있게 늙어간다는 것은 삶의 이치와 자연의 이치를 깊이 알아가는 일이며 젊은 세대들에게 인생의 빛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행위이다. 멋지게 나이 든다는 것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진짜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일이다. 물론 이 변화에는 우리들이 얻을 기회를 깨닫고 이에 감사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는 하버드대 52주 행복연습의 저자이자 긍정심리학 교수인 탈 벤 샤르가 한 말이다. 노년기에 접어들기까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등 수많은 경험을 한다. 성공을 하기도 하고 실패를 하기도 한다. 성숙한 인생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완성된다. 사람마다 조금씩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인생은 아름답고 숭고하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인생에 부끄럽지 않은 일이다. 더 멋지고 품위 있게 나이 들기. 언젠가 길을 가다 신나고 경쾌한 음악 소리에 발길을 돌려 소리나는 쪽으로 간 적이 있다. 발길이 멈춘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연주를 듣고 있었다. 그런데 놀라웠던 점은 연주하는 이들이 평균 70세가 다 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다는 사실이다.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모습이 그처럼 멋져 보일 수가 없었다. 연주가 끝날 때마다 나도 사람들도 손바닥이 아플 만큼 박수를 쳐주었다. 실버 연주단은 매주 연주를 하러 다닌다고 한다. 그들이 찾아가는 곳은 양로원, 노인대학 보육원 등 주로 소외계층이다. 또 가끔은 사람들이 많은 공원이나 거리에서 연주를 한다. 그리고 자신들을 초청해 주는 곳은 어디든지 달려간다고 했다. 실버 연주단 단장은 나이가 76세인 할아버지인데 백발의 검은 선글라스가 그렇게나 잘 어울릴 수가 없다. 그는 군대 시절 군악대에서 활동했고 군을 제대한 후엔 음악교사를 했다. 그는 나이 들어 자신이 가진 재능을 보라 믿는 곳에 쓰고 싶었다. 그래서 실버 연주단을 만들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말했고 소문을 들은 뜻 있는 사람들이 연락을 해와 모임이 결성되었다고 했다. 실버 연주단은 자신들의 건강이 허락하는 데까진 연주 활동을 할 생각이라고 말해 아낌없는 박수를 받았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것은 멋지고 품위 있는 일이다.
2010년 당시 국내 여성 승무원 중 처음으로 비행기록 3만 시간을 돌파한 대한항공 객실 여성 승무원인 이순열 씨. 그녀의 나이 55세에 세운 놀라운 기록이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하늘에서만 3년 6개월을 보낸 셈이다. 거리로 환산하면 2650만 킬로미터로 지구 662바퀴를 돈 셈이다. 그녀의 멋진 인생에 힘찬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그녀는 1978년 입사해 33년째 근무 중이라고 하니 이 또한 크게 축하할 만하다. 한 직장에서 33년이나 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보면 그녀가 자신의 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를 감동시킨 또 다른 사실이 있다. 그녀가 일을 하는 틈틈이 공부를 하여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세 미술 분야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고 한다. 그녀는 은퇴 후엔 미술관 여행 가이드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나이 60의 성악가의 꿈을 안고 대구 가톨릭대 예술대학 성악과에 입학한 신분수 씨. 그녀는 졸업할 때까지 오페라 주인공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은 마음에 성악 공부를 결심했다고 한다. 나이 들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란 젊었을 때보다 몇 배나 힘들다. 눈도 침침해 글씨를 보는데도 힘이 들고 기억력도 감퇴되고 순발력도 떨어지고 여러 면에서 애로사항이 많다. 그런데도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성악을 공부하겠다는 꿈이 참 멋지질 않은가. 사람 중엔 나이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충분히 능력이 되는데도 게으르고 나태하여 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에 비한다면 신분수 씨의 도전은 가치 있는 멋진 일이다. 언젠가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마라톤을 완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남들보다 몇 배나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여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다. 나는 할아버지의 열정에 큰 감동을 받았다. 할아버지는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마라톤을 하고 나서 건강을 되찾았고 40대, 50대보다도 더 강한 체력을 지녔다고 했다. 이 모두는 자신을 이기겠다는 강인한 열정에서 이뤄낸 결과다. 자신의 인생을 알뜰살뜰하게 사는 일이야말로 멋지고 품위 있게 나이 들어가는 일이다. 그런데 술이나 퍼마시고 카지노를 전전하고 능력이 있는데도 썩힌다면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소모하는 일이다. 자신의 인생을 소모하는 것은 스스로를 배척하는 일이며 비생산적인 일이다. 노년기에 접어든 이들이여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이 원하는 일을 열정을 다해 하는 것은 멋지고 품위 있는 일이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비가 올지도 모른다. 인생이 언제나 일정하다면 좋겠지만 오늘과 내일이 다른 게 인생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함부로 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자신을 소중히 여겨 매사에 열심을 다한다면 멋지고 품위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다. 나는 멋지고 품위 있게 나이 들고 싶다. 내가 쓰고 싶은 글을 마음껏 쓰면서 사람들에게 꿈을 주고 용기를 주고 아프고 쓸쓸한 마음을 위로해주는 소울 프렌드가 되어줄 것이다. 나는 이것이 시인이자 작가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멋지고 품위 있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1. 나태와 게으름을 경계하라. 나태와 게으름은 자신의 인생을 퇴락시키는 일이다. 2. 자신이 원하는 일을 열정을 다해 하는 것처럼 멋진 일은 없다. 열정을 바쳐 최선을 다하라. 3. 생각하는 것을 마음에만 두지 말고 즉시 실천하라. 생각대로 살면 멋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 4. 타인과 사회를 위해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라.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 5.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에도 꿈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라. 그 에너지의 기가 자신을 생산적으로 만들 것이다. 6. 좀 더 세련되게 가꾸고 멋지게 코디하라. 겉모습이 추하면 내면도 추해 보인다. 7.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즐겁게 받아들여라. 몸과 마음을 활기차게 하라. 생각이 젊으면 더욱 멋지게 보인다. 8.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마라.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이야말로 멋지고 강한 신뢰를 준다. 9. 남들이 못하는 일에 도전하라. 그것이 비록 돈이 되지 않더라도 자신이나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줄 것이다. 10. 자신의 삶의 예를 다해 최고로 감사하라.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멋지고 품위 있는 일이다. 멋지고 품위 있게 나이 드는 10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실천하기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멋진 당신을 위해서라면 해야 한다. 아무리 삶이 당신을 힘들게 해도 절대 지지 마라. 당신의 아내에게, 당신의 남편에게, 그리고 당신의 아이들에게 멋지고 품위 있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부모가 되어라. 낡은 마인드를 새롭게 리모델링하기. 나이를 먹게 되면 젊었을 때와는 달리 몸도 마음도 생각도 변한다. 몸과 마음은 늙어가고 생각은 구태의연해진다. 누구나 나이를 먹는다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개의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젊었을 땐 그렇게 생각도 반듯하고 말도 참기름을 바른 것처럼 번지르르 잘하더니 나이 들어 완전히 제멋대로구먼. 저래서 나이 들수록 더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야. 언젠가 친구인 M이 자신이 아는 사람을 만난 뒤 이렇게 말했다. 친구 옆에서 그를 지켜본 나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거지에 참 제멋대로인 사람이군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렇게 변했다는 게 참 놀라웠다. 물론 사람은 언제나 변하는 동물이다. 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환경이다.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 이 말에서 보듯 환경이란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마인드와 사상, 철학까지도 바꾸어 버릴 만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생긴 말이 맹모삼천지교이질 않은가. 나이 들수록 잘 늙어야 한다. 자칫하면 추하고 주책 맞은 사람처럼 될 수 있다. 적어도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늘 보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마음은 더더욱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 낡고 헌 집도 리모델링을 하면 완전히 새 집이 된다. 이는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마음이 녹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 혹여 마음이 녹슬었다 해도 늦지 않다. 지금이라도 당장 낡은 마인드를 새롭게 리모델링하면 된다. 마음이 낡으면 생각도 사상도 삶의 철학도 다 녹슬고 만다. 마음은 그 사람의 중심이고 인격의 거울이다. 마음이 반듯하면 그 사람의 행동 거지가 반듯하다. 하지만 마음이 반듯하지 못하면 행동 거지 역시 반듯하지 못하다. 몸의 모든 부분은 마음에 의존한다. 탈무드에 나오는 말이다. 이는 마음이 몸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의미이다. 또 마음은 몸의 등불과 같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바로 탈무드에 나오는 말의 의미와 같다. 청춘이라는 시로 잘 알려진 유대인 출신 미국 시인인 사무엘 울만을 보자. 그는 나이를 먹어도 청춘으로 살 수 있고 나이를 먹지 않아도 여든의 노인으로 살아간다고 시에서 표현했다. 사무엘 울만의 관점에서 보는 청춘이라는 개념은 나이에 따라 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가 중요하다. 이를 좀 더 부연해서 말하면 영혼의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사느냐 하는 문제다. 여기서 영혼의 안테나라는 말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영혼의 안테나라는 것은 바로 살아있는 자, 즉 깨어있는 자각을 말하는 것이다. 생각이 깨어있다는 말은 어떤 것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찾아온다고 해도 그 기회를 살리는 데 무리가 따른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데 미숙하다. 이처럼 청춘으로 살기 위해서는 생각도 젊고 마음도 젊어야 한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라고 말했다. 마음이 반듯하게 잘 갖춰져야 매사를 철저하게 해 나가게 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50대라는 나이는
자칫하면 마음도 몸도 낡게 만들 수 있는 어정쩡한 나이다. 젊은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인 축에도 못 낀다. 이 시기에 마음의 눈금을 젊을 쪽으로 두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삶이 결정된다. 자신이 밝고 젊게 살고 싶다면 마음이 늙지 않도록 하면 된다. 사람이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은 없다. 다만 하지 않아서 못하는 줄로 착각할 뿐이다. 낡은 마음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기. 낡은 마음은 얼마든지 새롭게 고칠 수 있다. 그런데 변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킬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언제나 생각만으로 끝난다. 이런 자세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자신의 낡은 마인드를 바꿀 수 없다.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동이다. 행동의 중요성에 대해 페이스북 CEO이자 린닌의 저자인 시릴 샌드버그는 이렇게 말했다. 변화의 시작은 수백 번의 이상적인 생각보다 한 번의 실행이다. 샌드버그가 이처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녀가 5시 30분에 퇴근해 아이들과 저녁을 함께하며 엄마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 또한 이처럼 결심하고 실행하기 전엔 회사의 눈치를 살피느라 3개월 출산 휴가조차 맘대로 쓰지 못하고 거실에서 회의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결심대로 눈치 보지 않고 5시 30분에 퇴근했다. 그렇다고 해서 일의 능률이 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을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능률이 올랐다. 그녀는 이런 삶의 변화를 가져야 한다고 책에 밝힘으로써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렇다. 수백 수천 번의 생각보다는 제대로 된 한 번의 실행이 필요하다.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 결국 실행이다. 안과를 하는 박영순 원장. 그는 진료를 하는 의사로서의 삶에서 벗어나 좀 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꿈꿨다. 다양성 있는 삶은 자신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는 젊었을 때 꾸민 성악을 공부하여 자선음악회를 여는 계획을 세웠다. 그는 진료가 끝나면 음악실로 가서 성악을 공부했다. 노래를 부를 때마다 새로운 힘이 솟아났다. 하고 싶은 걸 한다는 것이 그렇게도 행복할 수가 없었다. 그는 또 건강을 단련시키기 위해 아침에 복싱 체육관을 찾아 땀을 흘리며 복싱을 한다. 몸이 가볍고 건강하자 매사에 의욕이 넘쳐났다. 그는 또 틈틈이 등산을 즐기곤 한다. 그의 이런 적극적인 실행력은 자신의 마인드를 새롭게 리모델링해야겠다는 강한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자신의 꿈인 자선음악회를 열고 많은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몇 배로 즐기며 사는 멋진 인생을 구가하고 있다. 언젠가 텔레비전을 보다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80이 다 된 이덕대 할아버지가 텔레비전에 나와 멋지게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닌가. 더구나 음역이 넓고 음의 고저가 분명한 성악을 한다는 것은 더더욱 힘이 들 텐데도 그는 멋지게 노래를 불렀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더구나 나이가 들면 목소리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 목소리가 굵고 탁해진다. 그러다 보니 높은 소리를 내는데 문제가 따른다. 음이 갈라지고 둔탁해지는 까닭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발성 연습이 필수이다. 그는 어떻게 해서 힘든 성악을 하게 되었느냐는 사회자의 말에 성악은 젊은 날의 꿈이었다고 말했다. 성악을 할 여건이 되지 않아 마음에만 품고 있던 것을 이른이 넘어서야 비로소 해냈다. 물론 그가 프로로서 활동은 할 수 없을지라도 자신의 꿈을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데서 이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는 많은 사람에게 꿈을 이루는 데는 나이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강한 확신과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묵은 마음을 새롭게 바꾸는 법칙. 박영순 원장이나 이덕재 할아버지가 자신의 꿈을 이루고 활기차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뭘까? 낡은 마음을 버리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새로운 마인드로 리모델링 했기 때문이다.
지금과 다른 일을 시도하는 것은 새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 새로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없다. 미국의 정치인인 로버트 앨런 달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에 착수하는 순간 두려움은 녹아 없어진다. 앨런 달의 말은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두려움을 먼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실행을 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두려움에서 벗어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나는 앨런의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성공적인 인생들은 무슨 일을 할 때 자신을 가로막는 그 어떤 두려움도 갖지 않는다. 두려움에 매여 있는 시간에 그들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이미 매진하고 있다. 그들은 두려움이 지금의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키는데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것이 그들이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확실한 비결이다. 그렇다면 낡고 묵은 마음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마인드를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5가지 방법. 1. 자신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에 갇혀 있으면 절대로 새로운 내가 될 수 없다. 고정된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 실행해야 한다. 2. 자신과 비슷한 환경에 있던 사람들의 변화하는 과정을 따라서 해보는 것도 새로운 나를 만드는 좋은 방법이다. 3. 생각이 녹슬지 않게 독서를 즐겨라. 다양하고 풍부한 독서는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4. 마음이 처지지 않도록 감성과 정서를 길러라. 감성이 사라지고 정서가 메마르면 마음이 거칠어져 방해를 받는다. 5.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과 교류하라. 그들과 어울리다 보면 자신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바꿀 수 있다. 마인드를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5가지 방법을 알아보았다. 이를 자신에게 꾸준히 적용하다 보면 언제부턴가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넘쳐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외로움의 노예는 절대 되지 않기.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더 느낀다. 직장 생활을 하며 동료들과 어울릴 땐 일하고 어울리는 재미의 외로움을 느낄 겨를이 없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완전히 바뀌고 만다. 아내는 그동안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자신만의 시간을 갖지 못했다며 자신만의 시간 갖기를 원한다. 아이들은 직장이다 학교다 해서 아침이면 썰물 빠져나가듯이 집을 나간다. 그러면 혼자 덩그렇게 앉아 신문 보고 텔레비전 보고 때 되면 밥 찾아 먹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낸다. 직장을 그만두고 처음 얼마간은 홀가분한 기분에 마음의 여유를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을 느끼고 마치 자신이 외면받는다는 느낌에 사로잡힌다. 그리고 더 심하면 할 일이 없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겨 상실감에 빠진다. 상실감에 빠지면 걷잡을 수 없는 고독감에 빠져든다. 고독이 무서운 것은 심하면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되고 나아가 끝내는 목숨을 내던지는 비극을 몰고 온다. 19세기 덴마크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르케고르는 말했다. 고독은 절망에 이르는 병이다. 이 말에서 보듯 절망이 심해지면 결국 죽음에 이른다. 우리나라 1인 가구 수는 약 720만 가구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1인 가구 수가 증가하는 원인은 독신자 수의 증가, 이혼에 따른 가족 해체가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다 보니 지켜보는 사람 하나 없는 가운데 홀로 죽음을 맞는 고독사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한 인간으로 볼 때 매우 불행한 일이며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다. 고독사를 막기 위해서는 외로움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문제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독사를 이기는 힘, 고독력을 키워라. 요즘 신문과 뉴스를 보면 가슴 아픈 일이 자주 발생한다. 부모 형제와 떨어져 혼자 지내던 60대 남성이
죽은 지 수개월이 지나 발견되어 큰 충격을 주었다. 혼자 죽음을 맞이하며 무슨 생각을 했을지 생각해보면 그저 우울해지고 가슴이 저리도록 아프다. 그에게도 한때는 가족이 있었고 번듯한 직장도 있었다. 하지만 퇴직 후 상황은 급변했다. 자신의 말을 들어줄 가족도 아내도 없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일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었다. 사랑하는 이들이 곁에 있어도 외로움에 목마르다. 그러다 보니 언제나 외로움에 몸서리친다. 창수는 57살의 이혼남이다. 그는 명퇴를 하고 1년 만에 아내에게 이혼을 당하고 말았다. 그는 권위주의적이고 고집이 세다. 거기다 회사 일에 쫓겨 가족들과 여행을 가거나 피서를 맘 놓고 가본 적도 별로 없다. 그러다 보니 아내를 비롯한 가족들은 그에게 항상 불만을 안고 지냈다. 그는 그런 가족들에게 화를 냈고 그게 발단이 되어 부부 싸움이 잦았다. 아내는 결국 이혼을 요구했다.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며 버텼지만 이혼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바람에 끝내 이혼할 수밖에 없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다. 특히 밥을 해먹는 게 가장 힘들었다. 마트에서 반찬을 사다 먹지만 입에 맞지 않았다. 반쯤 먹다 버리는 게 고작이었다. 먹는 것, 입는 것 등 기본적인 것도 해결하기가 힘들다 보니 고통은 점점 깊어져 갔다. 게다가 혼자 지내니 외로움에 쩔쩔매었다. 그는 내성적인 성격이라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에도 서툴렀다. 어느 것 하나 그의 외로움을 달래주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책을 나갔다가 중학교 때 친구를 우연히 만났다. 그는 친구와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모두 얘기했다. 그의 얘기를 듣고 친구가 말했다. 자네 얘기를 듣고 보니 매우 심각하네. 다음 주에 내가 속해 있는 산악회에 나오게.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활력도 생기고 외로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정말 그래 볼까? 그래 볼까가 아니라 그렇게 해. 지금 그대로 있다가는 병나기 십상이네. 그래, 자네 말대로 하지. 그는 친구의 권유로 산악회 회원이 되었다. 산악회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있어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었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 그의 외로움을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회원의 요청으로 그의 회사에서 일하는 기회까지 얻었다. 주 5일 근무이고 시간을 활용하기에도 좋아 매우 만족스러웠다. 이렇게 새롭게 살 수 있는데 그동안 스스로를 깊은 외로움에 갇히게 했어. 자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상상하기도 싫어. 자네는 날 외로움의 동굴에서 구해준 은인일세. 창수는 친구와 술잔을 나누며 말했다. 은희는 무슨 자네가 스스로를 잘 이겨냈기 때문이지. 자네가 즐거워하는 모습은 내게도 큰 위안을 준다네. 친구는 이렇게 말하며 환하게 웃었다. 지독한 외로움에 빠져 죽을 만큼 힘들어하던 그는 고동력을 키움으로써 돈도 벌고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자신으로 거듭나기 위해 자기 개발에 힘쓰고 있다. 외로움의 노예가 되어 삶을 탕진하다. 지독한 외로움에 빠져 술로 세월을 보내는 재혁이라는 남자가 있다. 그의 머릿속엔 언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루 종일 전화 오는데도 없고 외아들은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있어 보고 싶어도 맘 놓고 볼 수도 없었다. 아내와는 2년 전 사별했다. 혼자가 되고 얼마 동안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했지만 어울리는 데는 돈이 필요했다. 간신히 자기 몸만 건사할 정도인 그는 외출을 삼가고 방에 틀어박혀 지냈다. 그렇게 오래 생활하다 보니 그것이 습관이 되어 누굴 만난다는 게 부담스러웠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커피 마시고 혼자 산책하고 무엇이든 혼자 했다. 혼자라는 것은 서러운 일이고 눈치 보이는 일이며 어디서든 마음 편히 지내기가 어려웠다. 하루가 가고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이렇게 가고 말았구나. 하며 서러움에 북받쳐 중얼거렸다.
외롭게 생활을 하다 보니 몸도 마음도 늘 불안했다. 그러자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점점 더 폐쇄적으로 변했다. 그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폭력적으로 변하여 주변 사람들과 다투는 일도 많아졌다. 집에서나 밖에서나 자신은 아무 쓸모 없는 존재라고 괴로워하던 그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그가 외로움의 노예가 되어 삶을 탕진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허무하게 가진 않았을 것이다. 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삶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삶을 마감함으로써 서러운 생의 종지부를 찍고 말았다. 고독력을 키우기 위한 참 좋은 지혜. 고독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괴로운 것이다. 어떠한 무서운 일이 닥쳐와도 고독하지 않으면 능히 견디어낼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고독한 사람은 죽음과도 같다. 이는 소설 25시의 작가로 유명한 루마니아의 콘스탄틴 게오르규가 한 말이다. 그의 말에서 보듯 고독은 죽음만큼 고통스럽다는 것이다. 고독을 이기기 위해서는 고독력을 길러야 한다. 고독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독력을 기르는 6가지. 1. 자신을 혼자 두지 마라. 친구나 지인과 어울리며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2. 취미 생활을 통해 외로움을 극복하라. 취미 생활을 하다 보면 삶의 활력을 얻고 고독력을 기를 수 있다. 3. 봉사 활동을 하라. 봉사를 통해 자신의 처지를 극복하게 되어 외로움을 이기는 데 큰 도움이 된다. 4. 부부끼리 대화를 자주 하라. 부부 사이의 대화가 단절되면 사람들이 곁에 있어도 외로움에 빠지게 된다. 삶이 행복하고 충만하고자 한다면 배우자와 많은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5. 독서 습관을 기르라. 독서는 마음의 허전함을 채워줌으로써 고독력을 길러준다. 6.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에 힘써라. 배우는 재미에 빠져 자기 개발을 반복하면 일상이 즐거워진다. 이 6가지를 마음에 새겨 실천하다 보면 외로움이 찾아와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외로움의 노예로 사느냐 아니면 즐기며 사느냐는 오직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체면을 버리면 거칠 것이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면을 매우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현대에 들어서 과거에 비해 많이 변한 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체면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흔히 하는 말로 체면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체면은 유교 사상의 잔재다. 과거 양반들은 집이 찢어지게 가난에 굶어 죽을지언정 장사를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을 수치로 알았다. 반대로 양반들의 세계에서 눈치가 보여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이는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체면을 중시하는 삶이 비현실적인 삶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이런 체면의 잔재들이 21세기를 사는 지금도 뿌리 깊게 남아있는 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과거에 아무리 높은 지위나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현실과는 무관한 과거사일 뿐이다. 그런데도 내가 왕년에 국장이었는데, 서장이었는데, 교장이었는데, 교수였는데, 장군이었는데, 대기업 이사였는데 하는 등 자신의 과거에 매여 현실을 외면하려고 한다면 이는 매우 비능률적이고 고리타분한 일일 것이다. 영국의 수상을 지낸 해럴드 맥밀란을 보자. 그는 수상직에서 물러난 후 전차를 타고 일을 보러 다녔다. 그를 알아본 시민들이 수상을 지낸 분이 어찌 전차를 타고 다니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수상일 땐 바빠서 관용차를 타고 다녔지만 지금은 평범한 시민이며 또한 자동차를 타고 다닐 만큼 바쁘지도 않습니다. 나는 전차를 타고 다녀도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못한답니다. 맥밀란의 말을 들은 시민들은 과거의 체면 따위는 생각지 않는 그의 겸허함과 서민적인 소탈함에 그를 더욱 존경했다고 한다. 나는 이 이야기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았다. 우리나라의 일부 고위공직을 여기만 몰지각한 이들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현직에서 물러나서도 정관이 오니 뭐니 해서 힘들이지 않고 살아가며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마치 특권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는 이들과 맥밀란의 삶은 대조적이다. 사람은 과거의 이력도 중요하지만 현재가 더욱 중요하다. 지금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일이다. 체면이란 거추장스런 탈을 벗어버려라. 체면은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인 마인드이다. 체면이란 거추장스런 탈과 같아 삶을 불편하게 하고 비능률적이게 한다.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경제활동을 할 형편인데도 체면 때문에 내가 그걸 어떻게 해? 하고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음의 극치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체면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당당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현명한 일이며 효율적인 삶이다. 다음은 과거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당당히 살아가는 전직 교장의 이야기이다. 어느 아파트에 60대 초반의 남자가 경비원으로 채용되었다. 그는 항상 웃는 얼굴로 아들 같고 딸 같은 이웃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다. 아파트 주민들은 처음이라 그러다 말겠지 생각했다. 그런데 2달이 가고 3달이 지나도 여전히 변함없었다. 그리고 그가 아파트 구석구석에 떨어진 휴지나 담배꽁초를 주운 덕분에 아파트가 티 하나 없을 만큼 깨끗해졌다. 또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구든 자신이 대신 들어주었다. 아이들이 치고받고 싸울 때면 아이들을 달래 사이좋게 지내게 했다. 아파트 사람들은 그의 말과 행동거지 하나하나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가 보여준 말과 행동은 살아있는 교과서와도 같았기 때문이다. 그가 오고 나서 아파트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자신만 알았던 사람들도 이웃을 생각해서 아무 데서나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소음도 자제하는 등 새롭게 거듭났다. 경비원 한 사람이 아파트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에 볼 일이 있어 들른 어떤 사람에 의해 그 경비원의 정체가 드러났다. 아니, 교장 선생님께서 어떻게 여기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는 이렇게 말하며 깍듯이 인사를 했다. 그 사람은 경비원이 교장으로 재직할 당시 그 학교의 교사였다. 그 모습을 때마침 지나가던 아파트 주민들이 보게 되었다. 이 소문은 곧바로 아파트에 퍼졌고 아파트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다. 교장 선생님을 하신 분이 어떻게 경비 일을 다 하실까? 역시 훌륭한 선생님은 달라. 참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셔. 우리 아파트에 저분처럼 훌륭한 어른이 계신다는 건 축복이야. 그 후로도 그는 경비원 일을 계속하고 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의 인품에 크게 감동했다. 보통 교장과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권위와 지시에 익숙하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다. 강사들이 가장 강연하기 싫은 부류가 교장 선생님이라고. 이들은 아무리 강의를 유머러스하게 해도 잘 웃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 세계에 오래 몸담았던 그가 권위를 내려놓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이 참 교직자이며 인격자라고 느껴졌다. 낡은 옷과 같은 체면에 매여 잉여인간이 되다. 체면을 중시하는 이들은 과거의 신분에 매여 아까운 시간을 탕진하곤 한다.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대개 과거형이다. 내가 왕년에 대령이었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해? 내가 교육청 장학관을 했는데 나보고 그걸 하라고? 사람을 뭘로 아는 거야? 내가 이래봬도 잘 나가던 사람이야. 옛날 같으면 니들 다 죽었어. 이 말에서 보듯 현실적인 말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모두가 과거 지향적이고 비현실적인 말에 불과하다. 영양가라고는 없을 뿐더러 사람들에게 욕이나 바가지로 얻어먹을 말들에 불과하다. 체면은 과거의 신분 따위가 세워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다. 신분이 아닌 그 사람의 인품이 세워주는 것이다. 다음은 체면의 얽매이다 비효율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이다. 대대장 출신인 박홍규. 그는 과거에 빠져 지낸다. 친구들을 만나든 지인들을 만나든 대대장을 하던 군대 시절 이야기만 꺼낸다.
그는 군대 이야기를 할 땐 눈이 반짝반짝 빛난다. 그러나 그 외의 이야기를 할 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 가게 수익이 적어 걱정하던 그의 아내는 그에게 무슨 일이라도 하라고 말하지만 그는 귓등으로 듣는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그는 제대하고 난 후 중소기업에서 잠시 일한 적이 있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었다. 직원들이 자신을 함부로 여긴다는 게 이유였다. 대대장을 지낸 자신을 우습게 안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대대장을 하던 연대장을 하던 사단장을 하던 군단장을 하던 대장을 지냈던 그것이 지금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거일 뿐이다. 그런데 자신을 대접하지 않고 자신의 체면을 구긴다고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그 일이 있고 여러 군데 이력서를 넣었지만 오라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대개 신체 노동을 필요로 하는 일뿐이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아예 일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의 나이 52세로 한창 일할 나이에 스스로를 잉여인간으로 만들었다. 자연스레 부부싸움이 잦아졌다. 아내와의 사이가 점점 멀어졌고 끝내는 별거에 들어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했다. 그의 나이 54세에 그는 하루하루를 버티며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친구에게 하소연한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전처가 시키는 대로 할 걸 그랬다고. 그러나 이미 버스는 지나간 뒤이다. 그까짓 체면 때문에 그의 인생은 후회로 점철되고 말았다. 인간이 시간을 낭비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가 과거에 매여 시간을 죽이는 것이다. 추억으로나 삼으면 좋을 것을 마치 지금의 현실인 것처럼 굴다 보니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손가락질과 쓸쓸함과 외로움뿐이다. 체면은 절대 밥 먹여주지 않는다. 오히려 그 자신을 패배의 함정에 빠뜨릴 뿐이다. 특히 과거에 좋은 직장이나 좋은 자리에 있었던 이들은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기 바란다. 이를 무시하고 박홍규처럼 처신한다면 그의 전철을 밟게 될지도 모른다. 아니, 단언하건대 분명 밟게 될 것이다. 현실을 직시하는 눈을 길러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현실을 직시하는 눈이 밝다. 하지만 우매한 사람은 현실을 직시하는 눈이 어둡다. 현실을 직시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지만 그렇지 못하면 자다가도 코가 깨진다. 현실을 정확히 꿰뚫는 눈을 갖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해내게 됨으로써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환영을 받는다. 그러나 체면에 매여 현실을 직시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그만큼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그래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체면 따위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한다. 현실을 직시하는 눈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현실을 직시하는 눈 기르기 5가지. 1. 현실을 직시하는 눈을 기르기 위해서는 과거에 매이는 일을 절대 삼가야 한다. 과거가 아무리 화려했다 해도 이미 지나간 일이다. 지나간 일에 매이면 현실을 직시하는 데 장애가 된다. 2. 시시각각 변하는 사회적 변화에 대해 적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변화에 따른 적응 능력을 기르는 데 있어 현실을 바로 보는 눈은 필수이다.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실수를 줄이고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기 때문이다. 3. 손에는 책을 들고 귀는 항상 열어두어야 한다. 보고 들음으로써 아는 것이 많을수록 남보다 앞서 나갈 수 있고 그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4. 체면에 절대 매여서는 안 된다. 체면은 현실을 직시하는 데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체면은 능력을 갉아먹는 벌레와 같다. 5. 아는 것은 힘이라는 말처럼 배우기에 힘써야 한다. 배움이 깊으면 허튼 짓을 하지 않으므로 현실을 바로 보고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 5가지를 마음에 새겨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실행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자신이 현실 직시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체면을 경계하고 현실에 맞게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라.
그렇게 될 때 자신이 꿈꾸는 대로 남은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주세요. 여러분 인생의 지혜를 보내드리는 인생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